근데 이 음모론과 이 선을 끊지 않으면은 이게 우파는 우파로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경우가 정말 우리한테 타산지석인데 트럼프가 4년 동안 이 선동을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의 한 30%가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원의 약 60, 70%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전 인구의 3분의 1, 약 1억입니다. 1억. 트럼프의 선동이 1억을 속였어요. 네네. 이게 음모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네네. 이 1억은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무장 세력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 다 총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큰 악의 유산은 그 정직한 미국 사람 30%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모론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음모론은 단순하게 속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음모론에 빠져버리면은 본인이 음모론의 전파자가 됩니다. 네네네. 음모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은 그 열정을 갖게 되고 자기의 동의 안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는 또 사명감을 갖게 되니까 막 터뜨린다고. 한국에도 똑같은 일이 큰일이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소수화하고 이거 뭐 근절할 수는 없으니까 소수화하고 이 사람들이 이 운동의 주도권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사회적 신망을 받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거기서 성명서가 나오면은 참 찾아서 써주고 하던 몇 개 단체가 이 음모론의 이름을 얻는 바람에 요사이 보면 그 단체에서 그 성명서 발표하면 언론에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조직이 나가버리니까 음모론에 빠지면은 그 뭐 6,000명 되는 단체도 뭐 그렇죠. 예비역 장성들이 뭐 1,000명 모인 단체도 다 무시돼 버립니다. 네네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모론이 아마 이제 상대가 엄청나게 사악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힘써 싸우자. 자기들은 이런 메시지를 발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현실적 기근은 뭐냐면은 투표 무용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완전히 어두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갖다가 초래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음모론이,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해악입니다, 사실. 해악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뿌리가 어떤 자기가 도대체 자기 눈으로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있잖아요. 저런 어떤 수구, 좌파, 퇴행, 거짓말, 위선, 무능, 독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선거에서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못하니까. 그럼 부정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좀 그 40대 자녀들이나 40대에 있는 친인척들이나 이제 부하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그렇죠. 대부분 답이 나오지. 그 사람들이 보수자유 우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저게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 다음에 저 결과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우리가 잘하면.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믿기지 않은 현상을 갖다가 또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투표 무용, 지금 사전투표 하지 말자, 지금 캠페인을 지금 막 벌리고 있는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말은 당일투표 많이 하자는 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보통. 투표 무용론으로 사실은. 그럼 돼버리죠. 투표에 대한 불신론으로 가버리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날 딱 투표 부정선거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결정적 증거 잡자 해가지고 아마 투표인 감시하는 이쪽으로 아마 에너지는 쏟아서 투표 독려하고 투표하러 가자. 이거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 독려를 해야지 투표 감시를 하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인원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20% 30%밖에 안 되고, 시장 보궐선거에서 제일 투표율이 많았던 게 201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누굽니까? 나경원, 박원순에서 47% 했다고요. 그건 아주 유일한 예외인데, 이분은 높을 거라고 봅니다. 높아도 조직 동원을 엄청 할 수 있는 여당이 있다는 거죠. 여당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요새 뭐 안철수가 상대 후보보다 가상대결에서 10%포인트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 투표율 낮아지면은 이게 날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참 과거경험을 갖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저쪽, 아까 제가 민주건달 예산발표라는 말을 갖다 썼겠습니까? 이 표가 있는데, 여기. 아니, 지금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산이나 자리를 가지고요. 또 사회적 경제 뭐 이러저런 거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어떤 정권이죠, 뭐. 정권과 그 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그거를 목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게다가 또 이렇게 40대들이 여전히. 그렇죠. 화이트 컬러. 예. 40대. 그리고 여전히 그때 사전선거 때 뛰쳐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단순 여론조사에서는 10% 정도 앞서야 비등비등할 거다.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론 구조는 큰 변화가 와가지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25% 되는데,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35%. 이 중도가 지금 반문재인으로 도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도 보수 합치니까, 정권 교체론이 50, 현상 유지론이 35, 이 정도 비율이더라고요. 네네. 막 뭉뚱거려가지고 6대4로 하자고. 네. 6대4의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대 비호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거는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한 좋은 여론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첫째는 문재인의 실정, 네. 추미애, 조국, 네. 여기에 대한 반작용,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 네네.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 네네. 이래가지고 중도하고 보수가 한 덩어리로 지금 뭉쳐지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자, 이러면은 이제는 정치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우파 대통합, 보수 대통합 하면은 이긴다. 이래 됐거든요. 예. 이제는 우파 대통합 해봤자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보수 중도 대통합, 그 다음에 합리적 좌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다. 그럼 이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저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다 모이라. 네네. 대한민국 세력 다 모이라. 네네. 대한민국 세력의 규정은 네. 김정은과 문재인이 반대하면 다 대한민국 세력이다. 네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세력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용어는 대한민국 단일화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대단일화. 네네. 대단일화를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크게 저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 대단일화를 하려면은 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은 문재인 적폐청산이다. 네네. 문재인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공약을 하는 후보를 밀어야 한다. 네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자유통일로 간다. 네. 하는 이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만들고 있는 이 정당이 지향하는 것과 이 단일화라는 대명제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요, 대한민국 세력 다 모여야 된다. 이 컨셉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갖고 부족하거든요. 예. 청산을 넘어서 미래로 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절체절명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당장 지금 뭐 지방이 완전히 소멸하고 있고 지방대학들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면은 연금 구조나 이게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뭐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청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래를 위한 어떤 이른바 이제 청산과 새로운 미래 창조 이것을 딱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강령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어떤 보수와 중도의 어떤 뭐 대통합,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럼 보수는 뭐고 중도는 뭐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미래가 별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와 기존의 중도가
다 보면은 혼미하거나 좀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하거나 내용이 좀 부실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보수도 업그레이드하고 중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업그레이드는 결국 강령의 형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의를 기울여서 이제 그 강령들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강령이 뭐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 경제, 고용, 노동, 그 뭐 지방 이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의 강령적 원칙은 뭐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통합을 하자. 저는 이제 요렇게 저희 노선은 그렇고요. 또 이게 아마 정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를 본 거고, 나는 우리 김대호 소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이번에 정당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이 우파 정책을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식의 우파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책을 제시를 해보고 유권자들과 직접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고고하게 채석물이 앉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거 말고 그걸 공약을 통해서 이렇게 던져보는 거, 거기서 또 고칠 게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지금까지 우파 정책이라는 것은 대충 앉아가지고 반공 자유민주 노선에 맞춰서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감대가 없었다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정책처럼 이렇게 뚜렷한 실천 가능성이 있는 거를 뽑으면은 나는 이거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토론이 많고 페이퍼워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우파의 가장 큰 약점은 페이퍼워크가 약해가지고 선언문 하나 제대로 사는 사람 없고 여기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중집회하고 나서 남 손에 갖고 가는 문서가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요? 사실 아니 근데 김대호 소장이 이 우파의 이 지성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정말 한국 최고의 어떤 언론인께서 정말 문호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이거 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또 제 역할에 대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리셔야 되겠는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뭐 오늘 같은 이런 인터뷰도 좋은데, 이거 어디에 올려놓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물론, 홈페이지에? 일단은 뭐 개혁자유연합당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유서울 김대호 TV라고. 있습니까? 정규제는 자유부산 정규제 TV고, 저는 자유서울 김대호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 뭐 구독자 아직 50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서울 김대호 TV. 자유서울 김대호 TV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보실 게 이거겠죠, 아마 그죠? 출마 선언문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가슴이 뛸 겁니다. 속도 시원하고, 여기 중요한 개념이 여기 다 많고요.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걸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 박원순을 딱 수구 세력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구태행. 박원순, 문재인 세력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면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에, 그것도 조선조에 언제냐, 경자호란 이후에 그들이 모시던 명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 명나라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죠? 명나라 연호를 계속 쓰면서 우리가 소중하다 하는 아집을 가지고 변태적으로 갔던 맞습니다. 변태적으로 갔던 그 세력과 이 문재인은 어떻게 그렇게 같은지 맞습니다. 최악의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가 통일할 때도 있었고, 고려가 계몽 항전을 할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네. 굉장한 역사가 있는데 네네. 가장 태형적인 네네. 병자호란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재현하려고 하는 게 네. 문재인 세력, 박원순 세력이고 그게 네네. 신양반 세력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산업공상에서 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인이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아닙니까? 네. 이들이 지금 기업인과 군인들을 누르고 네네. 지금 권력을 전행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구 반동 세력을 뭐라 그렇습니다. 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규정해야 돼. 그렇죠. 정확하지.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 정말 아니, 감사합니다. 좋은 화두를 출마한다는 게 화두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아유, 저는 사실은 원래 제가 지식과 지혜로서 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훌륭한 정치인들의 어떤 좋은 조언하고 좋은 참모를 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저를 2012년에 문재인의 제일 첫 번째 참모로 추천을 했고, 그 뒤로 무슨 손학준이, 정세균이니, 뭐, 송영길, 김두관, 유시민 등 다 그런 어떤 관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분의 어떤 조언을 들으시라고, 우리 정책에 관해서는 정말로 이제 그 조예가 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참 많은 정치인들하고 만났는데 참 불행히도요.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명과 용기와 강단의 문제 같아요. 지금 제가 옛날에 만났고 저하고 코드가 좀 맞다고 생각되는 정치인들이 아까 뭐 정세균이나 김두관이나 그 다음에 송영길 이분들, 김부겸 이런 분들이 지금 당 자체 저변이 대깨문화되니까요. 전부 거기에 영합하려고요. 다 그냥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5년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 아니었지. 예, 예. 아, 그래서 이거는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소명, 용기, 강단의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정치 사생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뭘 하다가 뭘로 죽을 거냐. 저는 이제 그 때문에 제가 좀 현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상 이론가의 어떤 지위를 뭐 박차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정치하려고. 그리고 또 현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그 연구실에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대중하고 만나면서 또 훨씬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다듬어지고.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갑재 선생님도 지식과 지혜로서 바른 어떤 사실과 진실로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마 한 10년, 15년만 젊었더라면 아마 쟤하고 같은 노선을 걷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제가 조 선생님 목까지 제가 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경력이 진주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위장 취업을 했다가 구속 2번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공산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아차 이거 나의 선택에 네. 잘못이 없었느냐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까지 역임을 해가지고 현재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시고 한국 정치판에서 저 좌파 정당에서도 일해보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오른쪽으로 네. 오셔가지고 이 한국 사상의 여러 가지 기복에서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감옥에도 2번 가고 공장에도 갔고.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을. 지금은 제가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주업이지 않습니까? 이 정당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과거 흔히 하는 식으로는 선명 우프화 정당이란 말을 했는데 이 정당의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성격을. 저는 이제 뭐 자유주의죠. 흔히들 그냥 저희가 뭐 일단 자유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연합 또는 자유대연합당인데
그 보통 명사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새로운 대한 모델 정당이거든요. 예. 진짜 정당입니다. 의외로요, 한국은 정당 간판 달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만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결사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진짜 정당. 진짜 그 가치와 이념, 그다음에 그걸 강령을 딱 공유하는 정당은 그게 진짜 정당인데 별로 없어요. 예. 그다음에 당원들이 자기 어떤 분명히 그 당비 납부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칙에 충실하면 뭘 봐야 되냐면 헌법을 봐야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와 국가 목표를 네네. 북한 농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네. 1조, 3조, 4조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희망사항과 달리 우리 헌법이 국민에게 명령하는 건데 네네. 그건 자유통일인데 어느 네. 정당도 우리나라에서 평화만 이야기하지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강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순간 관심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순간 앞으로 가는데 나는 자유민주주의도 부족하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는 이게 정태적인 거예요. 자유통일은 동적인 거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 자유통일, 북한 농당 정권 해체, 인류국가 건설로 가는데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다 두려워하더라고, 서기를. 지금 저희는 그 통일의 3원칙에 그 7.4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아닙니까?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자유연합당의 강령에는 자유민주 평화를 통일의 3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민족 넣으면 안 돼요. 민족 넣으면 안 되죠. 예, 자유민주. 그렇죠. 그 다음에 평화. 평화입니다. 그럼 되죠. 그러니까 자유가 제 1번이죠. 이게. 예, 그리고 선언문에는 제가 자유통일, 자유대연합당 선언. 그리고 자유통일만 출범 선언문에 보면 뒤에 끝에 보면 자유통일이라는 반드시 자유통일 넣어야 됩니다. 예. 네, 제가 넣었습니다. 예.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